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용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선을 이제 딱 일주일 남겨뒀죠.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네, 맞습니다. 6월 11일이 이제 본선이니까 현재 그 이준석 후보의 독주가 각종 언론에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유일한 변수는 이준석 후보가 말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진들끼리 단일화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중진의 그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게 과연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질문 드릴게요. 그 변수가 되기에는 어려울 만큼 지금 이준석 돌풍이 거의 이제 태풍급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태풍이 됐다. 네, 이제 그 중진들의 소위 말하는 단일화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일단 되고요. 일단 그 단일화 자체가 중진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위험이 높은 것이 이제 중진들을 단일화하면 한 총 20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0선인데 20선과 0선 간의 대결이 돼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최고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더독 포지션을 주면서 더더욱 그 결집이 강화되는 현상을 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게 리스크가 큰 접근 방식이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김재섭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영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영 후보께서는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하다라고 할 만큼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후보의 어떤 의사가 일단 그러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익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이겨내야 될 명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택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TK지역 합동 연설에 보수의 중심에서 이준석 후보는 탄핵 정당을 외쳤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거 승부수가 통할 것 같습니까? 저는 타당의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네. 이게 좀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상대적으로 더 그러했던 것인데요. 사실 나경원 후보께서는 거기에 이제 박정희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전임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영 후보께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후보가 무슨 이것을 하겠냐.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대상으로는 그 태풍이 유리창을 깨면 되려 이 당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메시지에 비해서 탄핵이 사실은 정당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했다고 보이고 저는 사실은 정치의 역할이 각 정당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드는 것도 역할이지만 예를 들면 5.18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좀 통합할 수 있게 메시지를 내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이 이준석 후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좀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당에서 항상 아킬레스건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탄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때문에 우리 당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그것이 당의 분열로 비춰지기도 하고 국민들께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 어떤 구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전형적인 그 상징이 바로 탄핵인데 그것을 어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 가서 그 이야기를 당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했다는 점에서 그 용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상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혁과 완전한 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적극적으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당의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과거를 향한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상징하는 그 완전한 쇄신과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좋은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정치톡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 40세가 안 돼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선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넓은 공감대가 있었고요. 2022년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일치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 절차를 밟읍시다. 네.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그 헌법,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이제 폐지, 여야에서 이제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헌에 이제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출연자 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나이상으로는 저밖에 없네요. 아, 그러네요. 보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만약 그 개헌을 이제 했을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좀 가볍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김재섭 위원부터. 네, 이제 가능해지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또 정치권의 몫인데 사실 저는 이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장 우리가 40세 이하의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헌법으로 규정된 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 연령 낮추자라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사실 계속 먼저 나왔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전신인 뭐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들을 더 많이 표시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20대, 30대 지지율들, 나아가는 10대 후반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서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되려 민주당이 그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슈퍼여당,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개헌 자체는 뭐 요원한 일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젊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커나가고 좋은 선수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역할들을 꾸준하게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개헌 상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지금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한번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이 개헌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게 입장을 낸 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려 2018년도에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훨씬 더 다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안까지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건 되려 민주당의 탓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내년 선거에 과연 30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을 거냐를 놓고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개헌 논의라고 하는 게 되게 넓은 지지나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 역시도 4년 차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각 당은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개헌을 할 만큼의 합의를 이루기는 좀 쉽지 않겠다 싶어 보입니다.
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이 유력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입당을 했을 경우에 당대표가 유력해지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케미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몇 가지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나경원 후보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정체성 중에 되게 중요한 정체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것과 되게 공식적으로 맞서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었던 윤 전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이건 서로에게 껄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케미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이준석 후보께서 사실은 국정농단과 선을 그은 것처럼 어떤 부정한 것과의 선을 긋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가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거느냐가 아마 좀 중요한 심판대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네, 그 가족 문제는 이제 다음 질문이고요. 일단 그 케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찰떡궁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제일 주요한 기치는 지금 사실 공정이라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 공정이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던져가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쌓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층위가 조금 다르고 그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두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무래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탄핵 문제. 우리 권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이 오히려 우리 당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저는 윤석열과 이준석을 기점으로 탄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탄핵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이준석 후보자는 이번 기회에 아예 그 못을 박았단 말이죠. 우리가 탄핵을 건너자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과거의 확실한 단절을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케미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가 네. 좋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윤 전 총장의 이제 가족 문제, 이제 윤 전 총장의 이제 공식 행보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뭐 부인, 장모 문제 관련한 수사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가혹하다,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뭐 김재섭 의원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이거 뭐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이 전언이든 직접 이야기를 했든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그 권력에 우리 굴종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지켜가면서 어떤 사법 정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불법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친소관계나 혹은 권력이나 이런 이익에 개의치 않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그것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본인에게 잣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똑같이 유지하는 태도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그전까지 지켜왔던 어떤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자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뭐 10원 발언 등등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떳떳하게 수사하려면 수사해라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그렇죠. 맞다고 그 편이 오히려 저는 생각하시는 윤석열 총장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수사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설사 간접적일지라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 더 민초 어제 그 청와대를 이제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이제 어떤 좀 쓴소리들이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가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없었고 정책 중심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이제 쇄신의 목소리가 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목소리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저는 지금 이 대통령과 초선 의원들이 만난 그 자리가 쓴소리가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기를 그 자리에서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아니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닌데 굳이 행정부의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게 저는 더 좀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이제 고영인 초선 운영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이 자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적절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 초선 의원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간 뭐 야당이 요구했던 그리고 민주당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소통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특히 다선이나 뭐 재선 의원들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 쇄신의 분위기가 극도로 올라와 있고 마침 또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고 행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심들을 품고 있는 와중에서 초선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기사가 이렇게 초선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초선들이 분명히 대통령께 전달해야 되는 어떤 국민들의 열망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당장 시의적인 문제만 해결하겠다, 당장 뭐 행정적인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전달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 바라는 개혁의 메시지들을 초선들이 외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공교롭게 이준석 후보자가 대구 경북에 가서 탄핵 얘기를 당원들 앞에 대고 정정당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버랩이 비교가 많이 되면서 저 역시도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께 걸었던 기대가 상당히 좀 실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이미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초선들이나 대권 주자들 입장인데요. 지난 수요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있었던 송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청년들은 충분했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뭐 연애를 하든 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다 싸웠을 때도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발화자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그 상대방이 보기에 저 사과를 충분한 사과로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사과를 한 적이 한번 있으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과 내용을 보면 뭐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송구스럽다 정도의 굉장히 피상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사과 과연 바른 사과냐 올바른 사과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었지만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물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아픔을 줬었고 지난 2019년에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국민을 반으로 나눴던 그 조국 전 장관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알겠지만 제가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떠나서 일반 청년으로서 이번 사과는 그렇게 썩 적절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과라고 하는 건 받는 분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어떤 의사나 아니면 그것을 반성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을 제외하고 그것이 법적인 판결로 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가진 재력이 어떤 자녀의 구직 과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도 사과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도 사과한다라고 한 건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실제로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구직가정에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선 이제 9개월 딱 이제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두 분 같은 그 청년 정치인이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해서 더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 우리 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81명이나 되는데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느냐 뭐 그런 목소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그전에 리더십을 가졌던 세력들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껏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아왔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그것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아직 완화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여전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에 뭐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사실은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와서 그걸로 저는 지금 여기에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새로운 세력도 이미 이제 정규직 노조인 사람들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4인 가구인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건 1인 가구, 세입자, 그리고 비정형 노동자의 지지를 조직해가면서 등장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 계시니까 그런 그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만한 청년 정치인이 실제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뚫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존재는 네. 한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안 나오냐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는 이준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사실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한 게 지난해 6월 정도였는데 어떤 젊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랑 이야기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은 되려 저희 당이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활동했던 그 식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지난해 그 유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다고 해서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질타를 했었고 최근에 뭐 반말을 한다든지 그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하대 이런 수직적 문화들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그것이 과거에 우리 당의 권력이었던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그 나가셨고 지금 힘이 악화된 상황이고 혹은 총선에 낙선을 하셔서 지금 당에서 활동을 안 하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수직적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40대, 50대보다 30대, 20대의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감없이 얘기하고 그간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었던 시절에 아주 가깝게는 뭐 1, 2년 전에 사회인으로서 느꼈던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당대표 후보까지 되는 그런 기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이상 뭐 언급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근데 아니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직 문화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민주적으로 소통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저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이준석 후보의 내용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네, 청년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정치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청년 마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당 쇄신 고민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쇄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